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 순항 미사일 화살 2형 발사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략 순항 미사일 4기가 1208초에서 1224초 동안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발사 훈련을 통해 공화국 핵 억제력의 중요 부분 중 하나인 전략 순항 미사일 부대들의 신속 대응 태세를 검열 판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발사 훈련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기했다면서 공화국의 핵 전투 무력의 임전 태세가 다시 한번 뚜렷이 과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SK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서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제조는 제한하겠다고 미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상무부 차관은 지난해 10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첨단 무기가 돼서 돌아올지 모르는 기술을 적대국에 넘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We're now in a world where technology is the driver of military power. Advanced technologies, cutting-edge critical technologies, semiconductors being at the center of those technologies. 그러면서 중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줬던 반도체 수출 통제 1년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유예 기간이 끝나면 삼성과 SK도 중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첨단 장비 수출 통제 대상에 우리 기업도 포함시키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What will likely be is a cap on the levels that they can grow to in China. If you're at whatever layer of NAND, we'll stop it somewhere in that range. 삼성과 SK는 중국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1년 유예로는 부족하다며 기간 연장을 미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우리 산업부 차관은 미국이 우리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유예 연장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 유예 관련 투자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충분치 않다. 그래서 좀 연장해달라. 우리 의견은 충분히 전달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50조 원 상당의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삼성과 SK는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신규로 건설할 계획을 이미 내놨습니다. 다만 보조금 지급 조건에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 중국에 공장이 있는 삼성과 SK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오후에 열릴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6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주호영 원내대표 외 당 소속 의원 114명의 이름으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3월 1일부터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고집하지만 민생을 구실로 물샐 틈 없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를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라며 비난했는데요.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 얘기를 판사 앞에서 하면 된다며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의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있다면 대선에서 패배했고 대통령이
검사를 하던 분이 됐고 수사검사가 바뀌었다는 것뿐입니다. 이 구속영장을 가지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이재명이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이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되고 대문도 닫아야죠. 상황이 참으로 엄혹하게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구속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판사 앞에 가게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 대표님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겁니다. 경기 성남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시장으로 있을 당시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자와 사업부지 대부 계약을 맺고 2년 뒤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때 사업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추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와 정자동 호텔 시행사인 베지츠 종합개발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7년 9월 공유재산 대부계약 보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충계약서에는 베지츠에 대출을 해준 담보권자가 베지츠의 채무 불이행으로 대부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담보권을 행사할 경우 성남시가 시설물 소유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부터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SNS로 불똥은 면하게 됐다, 흐지부지 전략 등의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 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입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인파의 책임을 미루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는데 경찰이 이런 논리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참사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은 경찰청과 서울청 정보분석과장에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상민 장관의 발언 이후에는 친분 있는 경찰청 경비국 관계자가 공직과 장관실에 전달한 결과라며 불똥은 면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부장은 대통령실 관계자에 보완하겠다는 내용이 찜찜하다며 경찰 책임이 강화되는 입법을 우려하고 경비국 관계자는 흐지부지 전략으로 시간 끌기라는 답신을 보냅니다. 박 전 부장은 경찰청 경비국 관계자들에게 경찰은 안전 확보의 1차 책임자가 아니라며 지역 축제나 행사에 경찰이 안전 유지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관행을 깨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부장은 또 헬로윈 행사와 관련해 경찰이 미리 작성해뒀던 보고서 가운데 이미 언론 보도로 알려진 보고서 한 건만 남기고 나머지 3건은 은폐하라고 지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어제 오전 8시 반부터 정오까지 경남 창원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안석태 경남지부장과 거제 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강인석 부지회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정원은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한 자주통일 민중전의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적 노동 탄압이라며 반발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찰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노조 측은 국정원 직원이 기자라고 신분을 속이고 기자회견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기자라고 사칭하지 않았고 오히려 노조의 신분증 등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직원이 다쳤다고 해명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대마에 이어 프로포폴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상습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유아인 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황윤태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 5일 미국에서 귀국하던 배우 유아인 씨를 붙잡아 간이 소변 검사를 실시했는데 대마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애초에 경찰이 투약을 의심한 프로포폴은 정작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유아인 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 정밀 검사를 의뢰했는데 지난주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발을 이용한 정밀 검사에서는 구체적인 투약 시기까지 알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까지 알죠. 머리가 한 달에 1cm 자라니까 뭐 그런 걸로 이렇게 계산하면은 대략 언제쯤 복용했다까지도 조금은 알 수가 있죠. 유아인 씨의 약물 복용 사실이 드러난 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프로포폴 단속 때문입니다. 식약처가 프로포폴 처방 횟수나 투약 용량이 지나치게 많은 50여 명을 추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여기에 유아인 씨의 본명 어몽식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겁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봤을 때 극단을 넘은 사람들을 그 수사 의뢰한 분 중에 하나가 유아인 씨의 본명을 썼던 분이죠. 경찰은 모발 검사에서도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나온 만큼 조만간 유아인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충남 아산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자동차 운반용 대형 화물차들이 불법 주차와 불법 유턴을 일삼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차량 출고센터가 다른 업체들이 보낸 운반 트럭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대형 자동차 운반 트럭이 길가에 서 있습니다. 잠시 뒤 승용차 한 대가 달려와 위험하게 불법 유턴을 하고 트럭에 올라탑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차량 출고센터 근처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주민들은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한 유도봉과 단속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이곳에서 버젓이 상차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주차에 불법 유턴이 자주 벌어지다 보니 동네 주민들은 근처를 지나기가 항상 불안합니다. 뭐 저기 요 신호등 있잖아요. 위에 사거리 신호등 있는데 거기 뭐 신호 위반해서 뉴턴 마음대로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확인 결과 현대차 계열사나 협력업체가 아닌 곳에서 보내는 화물차를 출고센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보안 문제와 공간 부족 등 다양한 점을 고려해 화물차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탁송 기사들은 인수하는 차량 대수만큼 출고센터에서 운반 트럭까지 오가는 수고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4대를 지금 안에서 다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럼 계속 걸어가서? 안 힘드세요? 그렇다 보니 인근에 아예 전용 주차장을 확보해 출고센터를 왕복하는 렌터카 업체도 생겨났습니다. 렌터카 업체들은 왜 편리하게 현대차 직영 탁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걸까? 바로 비용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협력업체를 통해 배송하는 게 탁송 서비스보다 2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현대차는 편의를 위해, 렌터카 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좀 그런 대기업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법규를 잘 지켜주고 좀 그랬으면 저희가 좀 더 안전하게 좀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산시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거리 주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정형 단속 카메라를 발주하고 있고 3월에는 설치 완료하여 4월부터는 고정형 단속 카메라로 단속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피해 얼마든지 다른 도로에서 작업이 이뤄질 수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 해결 없이는 위험한 상차 작업을 막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정확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째 되는 그날인데, 자, 한겨레 일면입니다. 촛불을 들고 있는 우크라이나인의 모습인 것 같고요. 자, 이 악몽이 하루빨리 끝나길이란 제목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전쟁으로 숨진 아버지를 위해서 촛불을 든 딸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과 친구를 잃은 우크라이나인들은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바람들과는 달리 전쟁이 장기화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승리를 확신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95%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확고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처음에는 두려움과 의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사라졌다. 1991년 국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돈바스와 크림반도에서 러시아를 몰아내야 한다라는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전쟁 기간 국가에 대한 자부심도 크게 높아진 걸로 나타났는데요. 전쟁 전에 34%였던 자부심 수치가 이제는 75%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점점 더 이제 뭉치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사였던 것 같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조선일보네요. 난민 관련 문제를 좀 집중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 4,100만여 명 중에서 808만 명, 약 20%가 해외에서 난민 생활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주로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몰도바 등으로 피신했는데요. 난민 대부분은 여성과 또 아동이었습니다. 사진에는 폴란드 한 전시장의 모습이 실려 있는데요. 간이 침대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EU는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난민들의 건강관리, 또 교육 등 인도적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전쟁이 장기화할 거다 이런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 난민들에 대한 배려 또 지원에 대한 문제도 논의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 얘기인데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포탄 수만 발을 추가로 요청했다 이런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미 정부가 최근 우리 정부에 수만 발의 포탄 구매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가 취재한 결과 이미 작년에 10만 발의 포탄을 구매해 간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는 한러 관계 등을 고려해서 우회적인 판매 방식을 요청했고 이게 받아들여졌던 걸로 전해집니다. 네, 우회적인 방식이라면 어떻게 판매했다는 거죠? 네, 포탄의 최종 사용자를 미국으로 한다라는 단서를 달아서 판매한 건데요. 미국은 미군이 사용할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먼저 지원하고 우리로부터 구매한 포탄을 미군용으로 보충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도 그와 같은 방식의 판매가 이루어질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인데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경우에는 러시아의 경제 보복이 있을 수도 있고 교민들이 현지에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택한 겁니다. 한편 그럼에도 언제까지 인도적 지원만 하기는 힘들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이후에 우크라이나에서 이루어질 재건 사업에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미리 공식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네, 국익을 고려한 묘안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모습이 보이고요. 어제 교육 혁신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5년부터 일부 학년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됩니다. 종이 교과서와 병행해서 사용을 하면서 점차 대상을 확대하다가 2028년에는 전면 디지털 교과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 보면 뭐 제목에도 써 있는데 맞춤 수업도 할 수 있고 수포자, 그러니까 수학 포기자도 줄일 수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디지털 교과서가 일종의 보조교사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수학 연습 문제를 풀게 되면 이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의 취약한 부분을 파악해서 보충 설명을 하고 필요한 다음 문제를 내고 또 교사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해서 맞춤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영어 과목에서는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해서 말하기나 듣기 연습도 함께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듣기에는 참 좋은 시스템일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반대로 좀 우려의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학생 개개인이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고 또 보충학습이 필요한 영역을 알게 되는 건 좋은데 그걸 일일이 손봐줄 교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서 나오고 있고요. 또 2025년까지 1인 1디바이스 환경을 구축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교과서 방식의 교육이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효율적이겠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은 교사가 옆에서 일일이 직접 알려주는 게 효과적이라면서 교육적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교육 방식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또 대책을 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집값이 오르면 그때 갈라서자. 집값 때문에 이혼이 줄은 건가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에 이혼 건수가 9만 3천여 건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요. 10만 건 아래로 떨어진 게 1997년 이후 25년 만이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그리고 결혼 인구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었지만 법조계에서는 세계적 불황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방금 말씀해 주신 집값인데요. 재산 분할을 위해서 집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워낙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소송을 조금 더 끌어달라라는 요청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금 가격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아파트 가격 감정 신청을 잇따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가져오려고 하더라도 고금리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합의도 진행해야 하는데요. 물가가 크게 오르다 보니까 양육비 기준이 올라갔고 합의가 원활하지 않게 됐다는 현장의 목소리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집값이 좀 절대적인 존재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 높던 이혼율도 지금 줄일 수 있다는 소식인데 조금 씁쓸한 소식이었네요.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SM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사죠. 저희가 예전에 가수들 보면 시상식에서 이수만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런 그런 멘트들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는 이번 사태를 폐쇄적 운영과 또 황제 권력이 낳은 위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수만 전 프로듀서가 큰 업적을 세운 것은 분명하지만 K-팝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한 사람이 경영과 창작을 모두 통제하는 방식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라고 지적하는 평론가 목소리가 담겨 있었고요. 그러면서 SM 엔터테인먼트의 초기 모델로 꼽히는 일본의 자니스 사무소도 폐쇄적인 경영 탓에 한계를 보이고 추락했다면서 둘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또 특정 회사의 장기간 독점 구도는 결국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 두 회사의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고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요즘 K-팝 기획사들이 탈권위 안전장치를 만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 기획사는 소속 가수들의 곡 선택을 할 때 블라인드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창작자 이름을 가린 채 가수와 음악 기획팀 직원 등이 함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창작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걸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고요. 또 박진영 프로듀서가 이끄는 JYP 엔터테인먼트 역시 음악 선곡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타이틀곡과 안무, 또 뮤직비디오 제작까지 총괄하던 박진영 프로듀서의 권한이 이제는 회사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한 장치였습니다. 네, 사실 SM 엔터테인먼트는 우리 시대 그 연예인 지망생들의 꿈과도 같은 곳이었는데 이런 논란 속에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점인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동해상으로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뒤에 훈련 사실을 공개한 건데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에 대해 반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도희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새벽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 순항미사일 화살 2형 발사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인민군 동부지구 전략순항미사일부대, 해당 화력구분대가 동원됐고 기타 구분대들은 실사격 없이 갱도 진지들에서 화력 복무훈련을 진행했다고 전했는데요. 발사된 4기의 전략 순항미사일은 동해에 설정된 2,000km 개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 및 팔자형 비행 궤도를 1208초에서 1224초 정도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을 통해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재확인했고 부대들의 신속 대응 태세를 검열 판정했다며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했다고도 자평했는데요. 이와 함께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선 훈련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고 자신들의 핵전투 무력 인전 태세가 다시 한번 과시됐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사훈련 참관 여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만약 북한 측 주장이 사실일 경우 북한의 무력 도발은 지난 20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이후 3일 만이자 올해 들어 4번째 무력 도발입니다. 앞서 한미는 현지 시각으로 22일 미 국방부에서 북핵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한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진행했는데요. 북한 측의 이번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 주장도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됐는데요. 미 재무장관이 10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고 더 강력한 테러 제재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평화안과 관련해 중국과 회담은 바람직하다며 중국에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깜짝 방문. 다음 날인 21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에 이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우크라이나에 찾아 학살당한 민간인들을 추모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키이우로 옮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하고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Firstly, we address the importance of military cooperation. We acknowledge that Ukraine needs our support in these dire moments, and we will provide it.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한 옐런 미 재무장관도 우크라이나를 위한 약 13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제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In the coming months, we expect to provide around $10 billion in additional economic support for Ukraine. 옐런 장관은 아울러 테러 제재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미국은 더욱 강력한 제재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7 재무장관들도 올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 지원 규모를 390억 달러, 약 50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국이 제안한 평화안을 본 적이 없지만 중국과 회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Ми на рівні дипломатів сигнал цей Китаю передали. Ми хотіли би зустрітись з Китаєм. Це в інтересах сьогодні України. 앞서 중국 외교사령탑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최근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해 중국 평화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다이빙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도 오늘 새벽 유엔 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현지 시각 23일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긴급 특별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찬성 141표, 반대 7표, 기권 32표로 가결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해 러시아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앞두고 논의 중인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안 합의에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각 23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에 이어 이날도 EU 회원국 간 이견으로 10차 테러 제재안 합의가 무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패키지 시행을 위해선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데 러시아산 합성 고무와 관련한 제재 적용 면제 여부를 두고 폴란드가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도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각 23일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집행위에 등록된 개인과 업무용 휴대용 기기를 대상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U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틱톡 사용 금지 조처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밤사이에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들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지난해 4분기 잠정치 성장률이 2.7%, 예상보다 좀 저조한 수치였고요. 또 실업 지표는 여전히 미국의 노동시장이 견조하다, 이런 의미를 보였죠. 그렇습니다. 네. 세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 주요 경제 지표는 3단계로 발표가 됩니다. 처음에 잠정치, 그리고 수정치, 그리고 확정치. 그런데 이번에 발표됐던 GDP 세 가지 경제 지표 가운데 GDP를 보면 수정치예요. 지난달에 발표됐던 잠정치에 비해서 조금 낮아졌습니다. 4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전 속보치가 2.9였어요. 네. 그러니까 0.2% 정도 성장률이 좀 둔화됐다라는 건데 그래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 지난해 전체를 놓고 보면 미국은 1분기, 2분기 마이너스 성장, 3분기, 4분기 플러스 성장.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 우려에서는 좀 벗어났다.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했다라는 데 의미를 둘 수 있고 더 중요하게 연준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지표가 바로 이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입니다. 이게 4분기예요. 이게 CPI랑 뭐가 다르느냐?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도 대상 품목이 더 많고 도시뿐 아니라 지역까지 다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차가 좀 커졌어요. 속보치보다도 4분기 PC 가격 지수가 전기 대비 3.7%나 올랐습니다. 이게 속보치가 3.2예요. 그러니까 0.1, 0.2의 차이가 아니라 거의 0.5%가량 오차가 발생을 한 거고요. 여기다 이제 변동성이 큰 음료, 음식료, 에너지를 제외한 그런 이제 CPI 가격 지수도 3.9에서 4.3%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이 때문에 연준의 긴축 기조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 지표도 긍정적이었어요. 매주 발표되지만 주간급여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일주일 전보다 3,000명이 줄어서 19만 2천 명이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그림으로 보면 6주 연속 20만 명 이하로 이제 실업자가 좀 줄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연준이 가장 걱정하는 건 임금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업 지표 그리고 PC 가격 지수가 조금 연준이 생각하는 긴축 강도를 좀 더 강하게 강화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장중 내내 뉴욕 증시가 이걸 해석하느라고 출렁였습니다. 네,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미 연준이 어제 FOMC 그 회의록에서 계속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기조를 좀 밝혔었잖아요. 근데 노동시장이 이렇게 견고하게 계속 나타나면 인상을 뭐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불과 몇 달 안 지났어요. 지난 12월에 나타났던 점도 표보다도 훨씬 더 매파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웰 의장이 2월 1일 이제 이 기자간담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디스 인플레이션을 무려 15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맞아.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 베이비 스텝으로 순차적으로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졌었는데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일부 의원들 특히나 올해부터 특보권을 확보하고 있는 세인트루이스의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무슨 얘기냐? 3월에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무려 2명이나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0.25%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는 건 위험할 수 있다. 라면서 매파 성향을 드러냈고 특히 이제 그 연준의 12월 금리 목표치 3월 점도표상에서는 약 5.0에서 5.25, 상단이 5.25, 평균 5.1%였는데 이번 2월 회의록에서 보면 참석자 3분의 1 이상이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5.25% 이상으로, 그러니까 5.5%까지 열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시장은 그나마 연말 가면 한 번 정도 연내 금리를 좀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그런 전망은 여전히 찾아볼 수 없고 이제 당초 예상보다도 상당히 좀 매파적이었다라는 데 대해서 오늘 장중 내내 주가가 약세를 보인 요인이었습니다. 네, 그럼 해외 증시가 마무리가 어떻게 됐나요? 또 상승했나요? 오늘 아마 그래프를 보시면 U자형이에요. U자형 내지는 V자형. 초반에 상승세로 출발했다가 장중 내내 약세였어요. 그러다가 장 후반 들어서 다시 V자형 반등을 하면서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0.7%나 올랐습니다. 반대추의 주가 이제 가장 큰 호재였는데요. 특히나 엔비디아 그래픽 칩 제조업체입니다. 여기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매출액이 1년 전에 비해서 21% 늘어났고요. 순이익은 무려 53%가 급증했는데 이날 하루만 주가가 14% 넘게 상승을 해서 나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지금 챗봇 전쟁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과 그리고 이 구글. 여기에 이 챗봇 경쟁이 나가다 보니까 핵심은 뭐냐?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칩이에요. 반도체예요. 그 주요 메이커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실적 전망 굉장히 좀 좋다라는 이제 평가 속에 주가가 급등을 했고 특히나 장중 내내 이제 이런 혼조 양상을 보였던 경제 지표를 해석하느라 늘 약세였다가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었던 배경은
JP 모건의 회장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월가 형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CNBC와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에게는 외람된 말이지만 인플레이션 통제력을 약간 잃은 것 같다. 그건 사실이다. 팩트다. 그러면서도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다. 당초 지난해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야 미국 경제 뭐 6개월 안에 침체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걸 일부 바꿨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많은 돈을 소비하고 있고 그리고 일자리가 풍부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증시가 이제 장막판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유럽 증시도 이제 무난하게 FMC 의사라고 소화하면서 대부분 상승했는데 영국만 약보합이었고요. 국제 유가는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인해서 7일 만에 반등했는데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의 경우에는 1.95달러, 95% 올라서 배럴당 75달러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근데 이창용 총재가 아직 물가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그런 여지는 남겨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까 봐. 왜냐하면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맨 처음 금리 인상을 멈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은 추가 금리 인상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전만 하더라도 3대3이었어요. 네. 3.5가 종착역이다라고 했는데 2명이 무슨 얘기냐 안 되겠다. 이제 긴축을 더 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무게가 옮긴 건데 어쨌든 연 3.5%에서 7회 연속 금리 인상에서 멈췄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가 환율 고려하면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지난해 4분기 성적표 마이너스 0.4,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예상됩니다. 2분기 연속 경기 침체하면 본격적으로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금리는 동결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번 동결을 긴축이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아달라. 시장이 광복하게 당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은 당분간 기준금리 3.75%까지 한 번 더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제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고 네. 또 환율과 물가가 더 이제 불안해지면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그 동결 조치를 동결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자, 또 하나의 지표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 실질 가계 소득, 이 소득이 2분기 연속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공공요금 인상이 가장 컸던 요인으로 보이죠? 맞습니다. 네. 이게 통계청이 이제 지난 4분기 통계예요. 지난해 4분기 통계다 보니까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5.1%예요. 거의 공제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가구당 이 4분기 월평균 소득을 봤더니 483만 한 4천 원 정도 되는데 1년 전에 비해서 4.1%가 늘어난 겁니다. 거기다 연평균 5.1을 빼니까 오히려 소득은 1.1% 줄어든 거예요. 예. 이게 지난해 3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연속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보니까 직장인들은 그나마 견딜만 했어요. 근로소득이 8%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자영업 하신 분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자영업 하신 분들은 지난해 4분기에는 사실은 이 재난지원금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리 걸음했어요. 소득이. 특히 이제 이 소득 하위 20%의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전체 이 소비 지출이 한 5.9% 늘었지만 그것도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게 되면 한 0.6% 조금 늘어났는데 소득 하위 20%의 경우에는 오히려 소비 지출이 처분 가능한 소득보다도 더 많이 늘어서 35만 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한 겁니다. 예. 이게 역대 최대였는데 가장 크게 우려가 됐던 건 역시 난방비, 이자 폭탄이었어요. 이게 역대 최대였습니다. 난방비는 무려 16%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이자는 29% 가까이 올라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는데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 가장 큰 짐이 되느냐? 역시 소득 하위 계층한테 부담이 됐다라는 겁니다. 예. 네. 에너지 공기업들은 지금 뭐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제 지난해 실적을 오늘 발표합니다. 근데 가스공사는 배당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요? 이 얘기 들으시면 야 지금 난방비 폭탄 맞았는데 아니 적자라고 해서 한꺼번에 요금을 많이 올려놓고는 무슨 배당을 하느냐라고 하실 거예요. 이게 회계 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 가스공사 경영난으로 지난해 가스 요금 4번 올렸어요. 40% 내외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정작 서류상에는 2조 원 가까이 흑자가 난 것으로 이제 이 배당까지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이 적자를 손실이 아니라 미수금,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처리하는 회계 방식 때문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상에서는 이득이 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수금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9조 원을 웃돌았고요. 올해 1분기 하면 12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또 불구하고 재무제표상으로는 영업이익이 났기 때문에 이거를 배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당 주체가 누구냐? 위에 대주주를 보니까 기획재정부하고 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예요. 전력공사인 공기업과 정부가 이 배당금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쇼킹한데 오늘 아마 나오겠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가스공사의 경우에는 배당금이라는 게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미수금, 부채 비율,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 가중 다각적인 것을 좀 검토해서 정부하고 협의한 이후에 이제 이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만약 배당 결정 나면 여론 난리 납니다. 그렇죠. 지금 민심이 그렇지 않아도 2월에는 가스요금만 아니라 전기요금까지 폭탄을 맞은 상황에서 아니 지금 마이너스라고 해서 지금 기껏 이 서민들한테 난방비 폭탄을 전가해 놓고는 정작 정부는 배당금을 챙긴다? 이걸 용납할 이 국민들이 없거든요. 네. 아마 오늘 이제 최종 확정 방침이 나올 텐데 한번 눈여겨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결정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경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권과 여론에서 은행의 돈잔치를 겨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험사와 카드사뿐 아니라 또 증권사까지 금융권 전체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금융권 돈잔치 논란은 은행에서 시작됐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가계와 기업이 대출로 허덕이는데 은행권은 이자 장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금융당국은 곧바로 TF를 만들어 대대적인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이 국민과 사회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은 함께 끊임없이 고민하고 불똥은 보험사와 카드사로도 튀었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근거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자 금융당국은 성과 보수 체계가 적정한지 등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성과급 이슈와 관련해서 저희를 포함한 많은 금융회사가 자발적 상생 방안이나 사회적 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 증권사에 대해서는 이자와 수수료율 등에 대한 점검도 시작됐습니다. 증권사들은 최근 4년간 고객이 맡긴 예탁금으로 1조 8천억 원 넘게 벌어들였는데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용료율은 지난해 말 기준 0.3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신용융자 이자율은 나날이 올라 10%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유관기관과 TF를 만들어 이자 수수료율 지급과 부과 관행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신용융자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오를 때는 따라서 빨리 올랐는데 막상 금리가 실질적으로 일부 떨어지는 국면에는 조정이 안 되고 고민이 좀 상대적으로 덜했던 것이 현실이라서 은행에서 시작된 금융당국의 고강도 압박이 금융업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업계 눈치 보기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51억 5,300여만 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와 종로구 아파트 전세권 등이 34억여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본인과 배우자, 또 장남이 소유한 경기도 안성과 서울 은평구 임야와 대지 등 재산이 8억 3천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조동철 국무조정실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본인과 배우자, 장남 예금 등을 합쳐 50억 1,800여만 원을 적어냈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와 예금을 합쳐 44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위기로 미뤄졌던 결혼식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예식장 예약이 어렵고 또 비용까지 올라 예비 부부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예식장 몸값이 높아지면서 부대 서비스를 끼워 팔거나 계약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갑질도 늘었다고 합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여러 예식장을 알아보고 있는 예비 신부 A씨. 결혼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미뤘던 결혼을 최근 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예식장 예약부터가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고물가 여파로 예식 비용까지 한껏 올랐습니다.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원하는 날짜 잡기도 어렵고 또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 비슷비슷해서 예쁘다, 인기 많다 하는 홀들은 미리 다 마감이 빨리 돼서 최근 3년 동안 예식 평균 비용이 점점 늘어 올해는 재작년보다 200만 원 넘게 오른 1,39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예비 부부들이 몰리면서 예식장의 갑질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예식장 계약을 취소하려면 하루만 지나도 상담비를 제외하고 계약금을 되돌려주거나 예식장에서 정해준 업체에서 결혼 사진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른바 끼워 팔기입니다. 제가 돈을 내면서 이렇게 을이 되는 입장을 처음 겪어보는 것 같아요. 30몇 년 살면서. 네.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1,394건. 계약 해제와 관련한 항목이 78%로 가장 많고 끼워 팔기와 같은 부당 행위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50일 안에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끼워 팔기를 하면 안 된다는 표준 약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 약관은 업체들의 참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약관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서 그 약관 조항의 무효를 소송 절차에서 주장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물가의 예식장의 갑질까지 더해지면서 이중고를 겪는 예비 부부들. 아름다운 결혼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손해는 감수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푸념마저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한국형 나사, 이른바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유능한 직원 유치를 위해 연봉 상한을 없애기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해외 우수 인력 유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규 기자입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우주항공청 신설.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핵심은 전문 인력 확보와 조직의 유연성입니다. 청장은 정무직 차관급 공무원의 보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핵심 연구 인재는 청장 재량으로 상한 제한 없이 연봉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문 인기제 공무원은 같은 호봉의 일반직보다 최대 1.5배까지 연봉을 책정할 수 있지만 인사혁신처와 협의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의 경우 인사혁신처와 협의하는 조항을 삭제할 방침입니다. 우수한 민간 전문 인력을 공무원 연봉으로는 영입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파격적인 연봉제를 시도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우수 인력 유치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해외 핵심 인력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MTCR 체제나 아니면 기타 기술 이전에 관한 어떤 그걸 방지하는 그런 그 체제들이 있어서 다른 나라의 어떤 핵심 인력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우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제약을 받을 수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우주항공청 특별법 입법 예고를 거쳐 연말까지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세기 만에 유인 달 탐사를 추진하는 등 우주 경쟁에 불이 붙은 가운데 우주항공청이 국내 우주산업 발전에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요즘 운전할 때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을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편리하지만 제대로 작동하는 게 맞는 건지 오작동이 생기진 않을지 불안해하는 운전자들 분들도 상당한데요. 고장이나 오류가 없도록 정기검사에서 이런 기능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됩니다. 보도에 김근우 기자입니다. 검사 장비에 오른 승용차가 자율주행을 시작하더니 빠르게 속도를 냅니다. 모니터 속 도로에 갑자기 화물차가 나타나자 긴급 제동 장치가 저절로 작동합니다. 최근 출시된 자동차 대부분에 적용된 기술인데 지금까지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동차 검사소에서는 엔진과 배출가스 등 내연기관 중심의 검사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스템은 대부분 이제 내연기관에 맞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첨단 장착을 한 자동차들이 국민 누구나가 안심하고 이렇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율주 행차 등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정기검사 기준과 방법 개발에 나섰습니다. 지역의 크고 작은 기업들은 물론 해외 기업까지 컨소시엄에 참여해 각자의 전문성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We particularly have expertise in the area of sensor simulation, and this is an important topic for this project. So we are bringing in this experience we have. 경상북도에서도 2026년까지 6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전기차나 수소차의 연료 전지 상태를 진단할 시스템도 만드는 등 미래 자동차의 성능 대부분을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산 지원은 물론 행정 지원을 통해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부품을 국산화하려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미래 첨단 자동차에 맞는 검사 장비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시스템이 개발되고 새로운 검사 기준이 법제화되면 국내외 관련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혼란이 침묵한 맨시티가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전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비겼습니다. 인터밀란은 루카쿠의 결승골로 포르투를 꺾었습니다. 김동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밀란은 홈에서 포르투를 몰아붙였지만 좀처럼 골을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포르투의 공격도 만만치 않았지만 골키퍼와 수비수들의 놀라운 선방과 집중력으로 실점 위기도 넘깁니다. 후반 13분 제코 대신 루카쿠를 투입하는 인터밀란. 루카쿠는 후반 41분 자신의 헤딩슛이 골대를 맞고 나오자 다시 왼발로 차 넣으며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맨시티는 독일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비겼습니다. 맨시티는 전반 27분 마레즈가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라이프치히의 패스 미스가 실점의 빌미가 됐습니다. 라이프치히는 그러나 후반 25분 크로아티아 출신의 중앙 수비수 그바르디올이 머리로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And Guardiola is able to climb high and head home. Leipzig are full value for getting themselves level. EPL 득점 1위 혼란이 꽁꽁 묶인 맨시티는 1대1 무승부에 만족하며 홈에서 2차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YTN 김동훈입니다. 피아니스트 이문찬이 지난해 미국 반클라이번 국제 콩쿠르 결선에서 연주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 영상이 유튜브 조회 1000만 회를 넘겼습니다. 클라이번 재단이 지난해 6월 20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이문찬의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제3번 영상은 어제 오전 기준 조회수 10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문찬이 연주한 곡은 악마의 협주곡, 피아니스트의 무덤이라고 불릴 만큼 극한의 기술을 요구하는 작품으로 완벽한 연주로 역대 최연소 우승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어제보다 추위가 한결 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3도가량이 높은 상태고요. 한낮에도 서울이 영상 8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는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추위 대신에 불청객 초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자세한 대기질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된 데다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와 영남 등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늦은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겠고요. 수도권 지역부터 점차 보통 수준의 대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내일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에는 최고 15cm, 경북 동해안에도 3에서 8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6도, 광주가 3.4도 등으로 큰 추위는 없는 상태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대구가 13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에는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고요. 오후부터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